일단 앞에는 요거 뭐 개념어 나와 있는 건데 막 그다지 새로운 거는 없고 내 생각에는 이제 이 나이 되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다 잘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걱정이긴 하다만 문제 풀 때 개념어 정확하게 모르는 거 있잖아.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서 고르긴 골랐는데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는 거는 항상 형광펜이나 색연필로 표시해놨다가 나한테 꼭 질문하고 넘어가. 구멍이 너무 많으면 아예 그 부분을 보강하는 보충 자료를 챙겨줄 거고 그냥 한 회차에 뭐 두세 개 모른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면은 처음 몰랐을 때만 내가 완벽하게 설명해주면 다음에는 모르는 게 줄어들 거니까 모의고사나 수특에서 개념어 모를 때는 꼭 얘기해줘. 그러니까 나는 고1, 고2, 고3 계속 하면서 나는 반복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잘 기억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문학 수업을 아예 안 한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바쁘니까 모든 질문을 내신 때처럼 꼼꼼하게는 설명할 시간이 안 나.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하다 보면은 얘를 4달 안에 못 끝낼 거거든?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주에 독서 6개, 뭐 문학 6개, 7개 이렇게 해도 4달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빨리 해서 너네가 최대한 얘를 1회독 할 수 있게 맞춰주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정말 굵직하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만 짚고 넘어가 줄 거거든? 그 다음에 나중에 내신 범위가 수특에서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우리 잠깐 진도 멈추고 뼈별로 범위 맞춰갖고 설명 다시 해주고 변형 문제 챙겨줄 건데 그 내신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 수특 진도에서 너무 설명이 덜 돼서 조금 이해가 어렵다 하면 그건 언제든지 다 질문하고 그래서 고민을 잠깐 했어. 여기선 빠르게 해야 되니까 천천히 버전의 영상을 따로 찍을까 생각했는데 어차피 EBS에 나보다 더 잘 찍어놓은 게 있잖아. 근데 내가 또 찍는 거는 약간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아서 여기 문제들에 문항 번호가 적혀 있어. 왼쪽 위에 보면 뭐 2006 어쩌고 저쩌고에 적혀 있는데 26001, 0001부터 해가지고 번호가 쫙 있는데 이거 EBSI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거 번호만 딱 치면 그 챗봇이 링크 띄워줘. 선생님 여러 명 설명한 거 있으면 누구 거 들을 건지 막 해가지고 딱 해서 눌러서 들어가면은 그 지문 해설이랑 문제별 해설이랑 북마크 다 돼갖고 올라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내 설명이 너무 간략해서 해소가 안 된 거는 그거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특히 비문학 같은 거 6개를 다 읽어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보기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 모르면 안 되는 개념들 그런 거 먼저 언급하고 그게 작품에서 뭐라고 물어보는지 위주로 보려고 하는데 일단 김송월 씨가 나와 있고 얘는 지금 문제 자체가 시 갈래의 표현 형식상의 특징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서 시적인 표현을 리듬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는 반드시 운율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 게 시 갈래의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볼만한 건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고전시가와는 다르게 얘는 지금 현대시니까 현대시에서는 운율감을 어떻게 만드냐 반복이나 변주 등을 통해서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요거를 외제율이라고 부르고 현대시에서의 리듬감을 내제율이라고 이제 개념어에서는 설명을 하거든. 근데 간단해. 밖에 있다 안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밖에 있는 거는 시조 생각하면 돼. 시조는 글자 수가 딱 고정돼 있어.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시조를 창작하려고 해도 그 정해진 글자 수대로 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마지막에 세 글자, 다섯 글자 그대로 내가 집어넣기만 하면 시조의 사음보 리듬감을 딱 가지고 있는 노래를 완성할 수 있거든? 근데 겉으로 딱 형식이 눈에 보여. 그런데 현대시들은 그런 게 없잖아. 자기 쓰고 싶은 만큼 줄 안에 그 글자 수도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런 현대시에서는 리듬감을 물어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요소가 무조건 반복인 거야. 근데 반복의 범위가 되게 많아. 그 음운 하나하나 여기 보면 기역, 리을, 음운을 반복해서도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당연히 한 단어가 반복되면 시어의 반복일 거고 단어가 2개씩 같이 다닌다 그러면 시구의 반복이라고 할 거고 한 줄이 완전히 똑같다? 그럼 시행의 반복이라고 할 거고 한 줄이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다르고 문장의 그 틀, 형식만 비슷하다. 그러면 통사적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고 결국은 다 반복인데 이제 뭐를 반복했느냐를 모의고사에서 용어를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는 편이거든. 그래서 반복된 거 찾고 그게 이제 선지에서 물어보는 거랑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되고 특히 김소월 문제에서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김소월은 현대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고려가요 그리고 아리랑 이런 데서 보던 사문보를 되게 살렸던 시인이거든. 이거는 김소월의 특징이라서 그냥 기억해두면 앞으로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배경 지식이긴 한데 그거 설명하고 뭐 뒤에 똑같은 단어를 중첩하거나 단어의 중첩도 어차피 반복이잖아. 단어를 겹쳐서 썼대 두 번. 그리고 음성 상징어도 보면 보통 음성 상징어들은 반복이다. 졸졸 흐른다. 졸 반복됐잖아. 뒤뚱뒤뚱 걸어간다. 뒤뚱 반복됐잖아. 음성 상징어도 이미 다 반복이 들어가 있어서 다 반복으로 묶을 수 있고 그 밖에 뭐 음성 상징어는 뭐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에 보기는 시어의 의미. 이 작품이 제목이 길이잖아. 그러면 길은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사전적 의미의 길. 우리가 정말 요 앞에 다니는 도로의 길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시니까 더 많은 의미, 비유적으로 인생을 나타낼 수도 있고, 운명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우리 고전 시가 보면 뭐 고인이 가던 길이 내 앞에 있다. 뭐 이럴 때는 학문의 길을 얘기하기도 하잖아. 그런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나 뭔가 나아가야 될 공부의 길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진리, 불교에서 스님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 그럼 수도자로서의 막 이런 진리 탐구의 길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뭔지도 얘기해줬어. 김소월이 1910년대 시인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시기가 일제강점기일 수밖에 없고 일제강점기에 왜 이 나그네가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왜 방황을 하냐. 제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제는 마이너스 상황이고 그럼 일본이 들어와서 고향이 뭔가 내가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처지거나 아니면 고향이 파괴가 된 거야. 일본 수탈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일제 때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뭐 간도로 가고 뭐 어디로 떠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나그네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깔아줬어. 그 다음에 크기를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더 키웠다 줄였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김소월 특징 사문보여가지고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이렇게 사문보 까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어 이렇게 사문보.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문보는 한 줄에 세 덩어리로 읽을 건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이렇게 사문보인데 김소월은만 이제 현대시니까 자유자재로 한 줄에다가 다 넣기도 하고 두 줄에다가 넣기도 하고 다른 시에 보면은 한 연에다가 이렇게 사문보를 끊어서 넣기도 했어. 요거를 좀 자유자재로 조절했는데 최대한 이제 사문보를 맞추려고 노력한 작품들이 많고 자기가 초고를 쓰고 나서 좀 다듬었다 이런 것도 모의고사에 나오거든. 그리고 사문보 안에서도 글자 수의 배치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고려가요는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가시리 가시리 있고 살월이 살월이 났다 청산에 살월이 났다 이런 거고 아리랑 미녀는 334조의 글자 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근데 이제 김소월 같은 이런 현대시에서는 7, 5조라고 하는데 7글자, 5글자라는 얘기인데 7글자가 7개 다 붙여서 한 덩어리가 아니고 이게 이제 4글자, 3글자, 5글자를 쓰거나 3글자, 4글자, 5글자를 써서 사문보를 맞추려고 그렇게 신경을 썼대. 그래서 사문보라도 글자 수가 달라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고 그게 1번에서 물어보는 리듬감 얘기 했고 어제도 하룻밤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오늘만 떠도는 처지는 아니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고 나그네는 이제 뒤에 2번 보기에서 알려줬고 일제강점기 유랑민 그리고 화자의 처지라고도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지금 까마귀가 가왁가왁 울었대. 이 까마귀라는 객관적 상징물이 나왔어. 얘는 화자랑 같은 마음일까 반대 마음일까? 까마귀가 울었대. 까마귀가 똑같이 까까악 하는데 어떤 화자는 까마귀도 노래하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지금 까마귀가 울었다라고 얘기했거든.
화자가 떠도는 처지라서 마음이 심란하니까 까마귀도 우는 걸로 들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거다라고 얘기해주면 돼. 그 까왁 저런 게 음성 상징어나 소리를 흉내는 말? 여기도 이제 단어의 중첩이 들어가고 가왁 저런 것도 다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 형성. 오늘은 또 몇 시니? 어디로 갈까? 오늘은 또라고 했으니까 어제도 떠돌았고 오늘도 떠돌았고 갈 데가 없는 서지구나. 그러면 어디로 갈까? 라는 거는 서리법이라기보다는 진짜 모르겠고 막막한 거겠지. 진짜 또 어디 가야 되냐. 방황. 그러면 이제 바탕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감정이겠지. 어디로 갈 데가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키울까? 같은 얘기 반복이야. 어디로 갈까? 산으로 갈까? 들로 갈까? 자기가 물어봤어, 계속. 자문을 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자답을 해. 자기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래도 맞는 말? 오라는 곳이 없어서 자기는 못 간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도는 처지. 오라는 곳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떠도는 처지. 이런 거 짐작할 수 있고. 근데 이런 말을 해. 말도 마시오. 내 집도 정주 갑산이고 차가 가는 곳이고 배가 가는 곳이래. 그럼 이 말은 현실적으로는 고향이라는 공간이 정주에 있는 곽산이라는 동네, 현실적으로는 고향이 남아있어. 거기에 교통편도 다 연결이 되어 있대. 근데 왜 이 사람은 고향에 못 간다라고 했을까? 근데 마음의 고향과 달라진 거야. 고향이라는 소재는 문학에서 항상 좋은 걸로 나오거든? 다 기억 속에 따뜻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공간으로 나와. 근데 고향에 나올 때 시가 슬픈 거는 그 고향에 못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경우가 제일 많지. 그리고 가끔은 고향에 돌아가는 일부의 화자들도 있는데 가봤는데 옛날 그 모습이 아니래. 내가 마음속에 늘 따뜻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모습이 다 파괴된 거야. 이렇게 일제 때문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시간 지나서 산업화 가가지고 산업화 때문에 다 망가져서 옛날에는 막 평화로운 농촌, 어촌 막 이런 거였는데 막 다 바뀌어버리고 이런 것도 진짜 내 고향은 없는 거지. 도시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어도. 그래서 이 사람이 차 타고 돼가는 곳이라고 말한 건 내 마음이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없었다. 정신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고 여보소 공중의 기러기 하고 불렀으니까 제가 여기서 청자로 등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걔한테 말을 걸었어. 공중에는 길이 있어서 잘 가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기러기도 객관적 판단물이잖아. 얘는 화자랑 같은 상황일까 다른 상황일까? 얘는 화자랑 반대. 왜냐면 나는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못 간다 그랬잖아. 근데 쟤는 하늘에서 보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야. 하늘에 길이 있어서 넌 그렇게 잘 다니니? 그리고 또 한 번 불러서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서 있어. 나는 지금 사거리에 서 있는데 갈래갈래 갈린 길이지만 나한테 갈 길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길이 있니? 뭐 이렇게 잘 다니니? 나는 여기 길이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어디? 여긴 누구?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방황하고 있는 거야. 마음을 둘 고향이 없어져 버려.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거에서 기억, 리을 이거는 자음이잖아. 운을 반복한 것도 리듬감 형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보거든. 찍하게 보면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넘어가서 약간 이 속도로 해도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32페이지? 이거 최근에 고2 모의고사에서 한 것 같은데 요거는 저번 주에도 잠깐 설명했던 작품을 감상하는 4가지 관점
설명해주는 거고, 아, 이 앞에도 있었구나. 뒤에 걸 내가 먼저 열어버렸네. 작품을 가운데 두고 작가가 창작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표현론적 관점, 시대를 반영한다 반영론적 관점. 근데 독자가 이거는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쓴 작품이니까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주목하는 게 여기 독자를 중심으로 보는 효용론적 관점, 수용론적 관점인데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게 3번 문제고 앞에 2번 이용학도 김소월처럼 알아두면 좋은 게 이용학은 1930년대에 속하는 작가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30년대도 역시 일제강점기인데 아까 10년대보다 더 빡세진 일본이 더 강하게 우리 거 뺏어가고 뭐 토지 개편해가지고 막 땅 다 뺏어가고 소장농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돈 이중으로 뜯기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밤에 몰래 떠나가지고 막 안주로 가고 감도로 가고 이랬던 이야기들이 이용학 시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겪었던 비참한 실상, 절박한 시대 상황 이런 거를 많이 나타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나는 얘기 이런 거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용학의 시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랑민들의 그 감정, 기쁘고 막 이런 감정 이런 거 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뭐 담겨 있었다. 이 작품에 대한 것도 설명해줘.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랑민이래. 아까 김소월의 유랑민이랑은 좀 달라. 이제 유랑을 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 사람들이. 그리고 변환기의 현실 속에서 고향을 떠나는 거거든. 이 향을 결해야 되는 화자가 공존하고 있대. 그러면 막 간도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이 기차에 타고 있고 이 화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향이 아닌 서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서울이나 남쪽이 고향이라서 가는 거고 자기 고향은 북쪽인데 배경지식을 쓰면 함경도가 고향인데 함경도를 떠나서 더 남쪽 서울에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가고 있는 중이거든. 그 두 가지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기차 속 시적 상황을 통해서 화자의 복잡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당연히 자기도 해방이 됐으니까 기쁘지. 근데 한편으로는 고향에 간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일단 내 고향을 떠나고 있는 처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뭔가 다양한 감정들이 드러난다라는 얘기고 해방의 감격 이후에 잠깐이나마 고난을 잊고 서로 동지애를 나누고 앞으로에 대한 희망을 품어보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 무엇을 실었냐? 화물열차에 검은 문들이 탄탄히 잠겨져 있다. 일단 기차를 타고 가는데 사람 타는 기차가 아니고 화물열차래. 그리고 시커먼 문들이 꽉꽉 잠겨있대. 여기까지에서 느껴지는 시적 상황은 좀 마이너스인 것 같잖아. 분명히 광복되고 돌아가는 거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묵직하고 좀 무거워. 그리고 심지어 열차 안에 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화물열차 지붕 위에 누워서 가고 있대. 막 유튜브에서 인도 막 사람들 막 기차 위에 타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바람이라는 것도 보통 우리가 시련, 고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 지붕 위에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아직 위태롭고 뭔가 힘든 현실에 놓여있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제각기 누웠다. 우리라고 했으니까 시적 화자도 포함된 거고 시적 화자가 명시적으로 등장했다라는 말에 동그라미 해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보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기차 속에 탄 사람들이 다 아직 먹고 살기 힘든 거는 똑같아. 해방 전이나 해방 후나. 그래도 이 해방의 기쁨을 나누면서 잠깐이라도 힘든 거를 잊어버리고 동료의 동지애 뭐 이런 거 느낀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거야. 뭔가 한 마음으로 이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해 주려고. 지붕 위에 들어누워서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별은 보통 긍정이잖아. 마이너스 상황에서 마이너스 바람 부는데 지붕 위라는 위태위태한 공간에 누워가면서도 마이너스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다 희망 한 가닥씩을 품고 있는 거야. 이제 광복이 됐으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좋은 날이 오겠지? 라는 그런 희망들. 그리고 기차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 두만강 저쪽에 있다가 돌아온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자무스 중국 땅에 있다가 돌아온다는 사람들 그리고 험한 땅에서 험한 고생을 치르고 눈보라치기 전에 고향으로 간다는 남도 사람들 뭐뭐 한다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운율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험한, 험한 이런 거 반복되는 것도 다 운율 형성이라고 해주거든. 뭐가 두 번만 나오면은 반복이란 말도 맞는 말이고 운율 형성이란 말도 맞는 말이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상황을 열거를 해준 거지. 이런 거에서 이제 리듬감 형성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뭐 북어 쪼가리, 밀가루떡, 그러니까 별로 귀하고 대단한 음식은 아닌데 소박한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가고 있어.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화자 등장했고, 나는 서울이 그리워서 고향이랑은 반대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거기에서 말해준 대로 다른 사람들이랑 이 사람은 지금 조금 다른 처지구나. 다 위에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간다는데 함경도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가고 있어. 서울이 그립다라는 게 보통 그리워하는 거는 옛날에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못 볼 때 그리워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이 가고 있는 곳이 서울이고 거기에서 이제 일도 구하고 뭐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고2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여기 해석을 틀린 선지로 설정했었는데 푸르른 바다와 거리 서럽게 내다보던 골짝골짝 이거랑 이거를 갈 때랑 마찬가지로 바라보고 있대.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현재 기차에서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때 기차 바깥으로 바라봤던 풍경이야. 그래서 서러움이 많은 이민 열차라고 했거든.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조국을 떠나면서 내 강산, 우리들 뭐 농사 짓던 땅 이런 거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갔대. 그래서 흐린 창이라고 했다라고 보는 거지. 눈물이 촉촉했으니까 시야가 흐려져가지고 뿌옇게 보였지 않을까? 거기를 그렇게 올라갈 때랑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로 돌아오는 사람들이래. 그러면 떠날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돌아올 때도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거야. 개인적인 경제적인 수준은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헐벗고 있고 우리는 다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나라에 기쁜 일이 많아서 울지는 못하겠고 이 함경도 산에는 화자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고향이랑 다른 방향 서울이 고향이랑 다른 방향이다라고 한 게 이 사람 집은 서울보다 더 북쪽인 거거든. 중국 가까이에 있는 함경도 땅이니까. 그 복합적인 정서가 느껴진다고 했는데 뭔가 여전히 우리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리고 광복했으니까 기뻐. 이렇게 기쁜 날 또 울 수는 없어. 좋은 일이야.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거지. 총을 안고 폴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 늙은 병정들은 잠들었나? 이거 진짜로 뭐 병정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 이국적인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바깥이 조용하다라는 거를 병정들은 다 잠들었나? 아무도 노래를 안 부르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처음이랑 똑같이 바람 쏘고 달리는 화물차 지붕 위에 제각기 들어누워서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여기는 처음에 1년에 나온 부분이랑 닮았으니까 이거 수미상관이라고 해줄 수 있고 머리랑 꼬리가 닮았을 때 이게 100% 닮았을 때도 당연히 수미상관인데 조금 글자 수가 뭐 추가되거나 조금 변주가 생겨도 수미상관에다가 넓은 범위로 좀 넣어주거든? 좀 닮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미상관 맞는 말이라고 의심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화자가 지금 마이너스 상황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도 별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광복했으니까 뭔가 앞으로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고 돌아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81페이지. 여기서부터 현대식에서 두 개 나오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묶어놓은 이유들을 보기에다 써주긴 했거든. 아예 대놓고 써줬는데 가작품은 현대시에서는 긍정적인 상황보다 부정적인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다뤄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보는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에서는.
긍정적인 거는 뭐 시에서 예쁘다, 훌륭하다, 돈 받을 만하다 이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건데 그게 정말 그냥 나만 겪은 슬픔, 뭐 님이랑 헤어졌다 이러면 개인적인 슬픔이고 이게 사회적인 슬픈 상황이 되려면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해방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6.25 전쟁 그 다음에 이거 전쟁 끝나고 휴전되고 나서는 뭐 있는 줄 알아? 50년대 전쟁 그 다음에 현대사의 마이너스 이슈 독재정권 민주주의 어가 이거 문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키워드 그리고 산업화 산업화 자체는 장단점이 있지만 문학의 시인들은 항상 그 뒷면에 숨겨진 단점, 비판할 점 이런 거를 주목하기 때문에 산업화도 부정적인 요소로 보거든. 왜냐? 환경 겁나 파괴했어. 그리고 너무 발전만 향해서 치닫다 보니까 다른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좀 뒤처졌어. 인간 간의 유대감도 많이 없어졌고 개인주의 심화됐고 물질적인 것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농촌에서는 농사지어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지경이 돼버렸어. 그래서 힘들어서 도시로 가봤더니 도시에서도 부자만 계속 부자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봤자 맨날 공장에서 그 야근만 하고 돈 계속 못 벌고 가난하다. 그런 게 이제 산업화가 가져온 반면,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해서 문학에서는 크게 그 네 가지를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상황으로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 독재정권, 그 다음에 산업화. 여기는 그 중에서 앞에 두 가지를 보여준대. 부정적인 것 중에서도 가에서는 일제강점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봄이라는 시어를 광복이라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네. 두 번째는 6.25 전쟁 직후. 현재를 초토화됐다. 전쟁 지나고 초토화됐다라고 설명해. 둘 다 지금 나라를 뺏겼다 마이너스 상황, 전쟁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가 됐다 마이너스 상황. 그 마이너스 상황에서 가해 사람은 광복이 될 수 있을까? 상징적 의미로서의 광복, 자유 뭐 이런 거 올 수 있을까라고 확신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한 마음을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적어놨고 나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 초토화된 전쟁 후의 상황을 다 극복하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극복 의지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상황, 마이너스 정서 똑같은데 거기서 취하는 입장이 조금 다른 건데 근데 가시는 해석이 좀 다양해가지고 가시를 그냥 체념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의지로 보는 것도 있거든? 같이 이제 설명할게. 가작품은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고 원래 이거 충원 책에 있었던 건데 교과서 수업을 잘 안 해가지고 수업을 안 하긴 했지만 내신할 때는 얘기할 게 많은데 지금은 굵직한 거만 볼게. 일단 맨 처음에 물으면서 시작해. 지금은 남의 땅이래. 왜 남의 땅이라고 하냐면 일본한테 뺏겼으니까. 국토를 빼앗겼어. 빼앗긴 들이라는 건 우리 국토, 우리 조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뭐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 말할 때 대유법이다 이런 것도 막 얘기하는데 내신에서 들만 뺏긴 게 아니다. 삼도 뺏겼고 강도 뺏겼고 뭐 다 뺏겼는데 굳이 들이라고 언급한 거는 대표해가지고 콕 하나 비유한 거다. 뭐 이런 설명도 해. 일단 빼앗긴 조국을 얘기하는 거고 봄이 오는가? 라고 말했을 때 봄은 이거 시니까 첫 번째 계절의 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광복, 해방을 의미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화자가 물어봐. 지금 나라를 뺏겼는데 봄이 올까? 이렇게 빼앗긴 조국에도 따뜻한 계절이 올까? 아니면 여기 우리가 진짜 광복할 수 있을까? 광복이라는 시간이 올까? 라는 질문. 이거에 대한 답은 맨 마지막 연에서 답을 딱 내주면서 끝날 거야. 일단은 시적 배경은 계절적 배경이 봄으로 돼 있거든? 나라는 뺏겨서 지금 주권은 잃었는데 봄이 돼가지고 봄은 또 초록초록하고 너무 막 개울물도 졸졸졸 흐르고 막 동달새도 지지배배하고 보리도 자라가지고 막 초록초록 가득하고 봄은 너무 예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몽롱하게 그 아름다운 봄의 들판을 거닐다가 나라를 뺏겼는데 지금 진짜 뭣도 모르고 지금 내가 이거 즐기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슬퍼지는 상황이 뒤에 오게 돼. 처음엔 계속 들판에 봄을 즐기는 상황만 얘기할 거거든?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에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서 꿈속을 가듯이 걸어만 갔다. 황홀해가지고 몽롱하게 걸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굳이 꿈속을 가듯이라고 적어놓은 게 지금 약간 힘든 상황인데
마이너스 상황인데 그 속에서 잠깐 즐거움에 취해 있는 거잖아. 약간 현실 자각이 흐려졌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로 설정을 해놨다라고 보는 편이야.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이렇게 일단 뭐든 불렀으면 청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사람 아닌 거한테 누구야 라고 말 걸었으면 이건 전부 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거.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이런 말 무조건 다 맞는 걸로 쓸 수 있고, 하늘아 들아 부르면서 야 나 혼자인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이 외로움을 극복해가지고 내가 누군가 여기 나랑 같이 즐길 누군가가 나를 부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네가 나를 끌었니? 끌어들였니? 누가 나를 불렀니? 답답해. 얘기 좀 해봐. 누가 나 부른 것 같은데? 그나 뭔가 의식의 흐름에 끌려가지고 여기 온 것 같은데? 굳이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써놓은 건 아무래도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면서 야 서있지마 서있지마 얼른 가자, 옷자락을 흔들고, 이런 것도 다 의인화.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구름 뒤에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네. 종다리가 울타리 너머에 있는 아가씨, 수줍게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아씨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비유법 쓴 거고, 친근하게 표현한 거야. 그냥 내 가깝고 친근한 어떤 대상들에 비유한 거고. 그리고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 보리는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벼 베고 나서 그 다음에 보리 심으면 봄 돼야 이제 보리가 다 돼가지고 먹는 건데, 아이고 보리가 너무 잘 자랐네 고맙다, 국토에 대한 애정이 막 묻어나는 표현. 거기다가 밤에 비가 내려가지고 보리밭이 막 초록초록한데 촉촉한 이런 상황이 된 거야. 탐당 같은 머릿결이니까 숱이 막 풍성한 머릿결처럼 보리밭이 막 그득그득해. 초록초록하고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막 뿌듯하고 너무 이제 자랑스럽고 예쁜 내 조국인 거야. 그래서 너를 보니까 나도 막 머리 씻은 것 같이 너무 개운하다, 가뿐하다, 막 이렇게 초록초록한 밭. 굳이 필기하자면 뭐 생명력이 넘치는 보리밭 이런 건데 느낌만 알아도 여긴 괜찮을 것 같아. 혼자라도 가쁘게나 뭐 기쁘게, 기꺼이. 혼자지만 기쁘게 가자, 기꺼이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아기를 달래는 노래를 하고 혼자서 어깨춤을 추고 가네. 그 물줄기가 논과 밭을 이렇게 막 감고 돌면서 걔네들을 촉촉하게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니까 애기를 우쭈쭈하고 달래는 엄마 같은 모습. 원래 땅은 모성애, 막 이렇게 뭐든지 품는 이런 마음에다가 많이 비유하니까 여기도 이제 또랑 논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준 거고, 근데 막 가면서 얘가 신나서 어깨춤을 추고 간다 그러니까 아까 봄이 와서 뭔가 다 생명력이 생기고 활발해진 그런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요렇게 노래한다라는 표현만 있어있잖아. 제잘제잘 무슨 뾰로롱 이런 단어 안 들어가도 노래했다는 말만 들어가도 청각적 이미지 사용했다라는 거 맞는 말로 처리됐어요. 무슨 소리, 창밖에 울려 퍼지는 기차 소리 이렇게만 적어놔도 청각 썼다고 얘기하거든. 노래를 했다. 그리고 어깨춤 췄다 그러니까 완전 의인이지. 도랑이가 춤추면서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인데 왠지 깝치지 마라니까 나비 제비가 부정적일 것 같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고 야 천천히 가자, 볼 게 너무 많잖아 막 이런 거라서, 얘들아 서두르지 마 재촉하지 마 이런 거라서 얘는 다 긍정적인 봄의 들판에 있는 자연물도 같이 넣어주면 되고, 위에서 있던 뭐 종다리나 보리밭이나 다 같은 긍정적인 의미. 맨드라미 들맞고 얘네들한테도 인사해야지, 서두르지 마.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사람이 김을 매던 잡초를 뽑던 그 들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보고 싶어. 천천히 가자.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까 옛날에 이제 여인들이 쪽머리 하고 기름 발라가지고 칼 5대5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들판에서 전통적인 여인들이 잡초 뽑고 이렇게 일하던 그 모습을 막 그리운 너무 아름다운 내 조국의 봄 들판의 모습 이미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우리 조상들이, 전통의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그 농사 짓던 이 들판인데 하나하나 다 구경하고 싶어. 천천히 가자. 그리고 이 생명력으로 가득한 흥겨운 봄의 들판을 보니까 막 저 촉촉한
흙을 파가지고 나도 막 땀 흘려서 농사 짓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온대. 또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이 부드러운 흙을 밟아보고 땀도 흘리고 싶다. 이거는 국토에 대한 그냥 애정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애정이 넘치는데 갑자기 왜 일하고 싶다고 하지? 그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농사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 겨울이 끝나고 얼어있던 땅이 막 녹은 걸 보니까 나도 여기서 같이 땀 흘려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자기를 강가에 나온 아이 같다라고 표현해.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닫는 내 호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아이라고 하면은 순수함, 순진함 이래서 긍정적인 시어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처럼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린다라고 해가지고 아이 자체는 순진한 건 맞아. 근데 짬도 모른다라는 게 그 세상 물정 모른다 이런 느낌이거든. 진짜 뭣도 모르고 지금 네가 봄 즐길 판이냐? 봄에 지금 뭐 봄이 왔다고 좋아하고 홈이 들고 난리 칠 판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 물정, 세상 돌아가는 형편. 참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을 찾고 있냐? 어디로 가냐? 우습다. 얘기를 해라. 여기서 우습다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 그래서 여기를 자조적이라고 부릅니다. 아, 진짜 내 꼴이 이게 뭐냐. 지금 봄이 왔다고 좋아할 판이냐?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거 1도 모르네. 이렇게 나 스스로를 비판을 하는 거야. 왜? 지금 그 땅을 뺏겼으니까 뭘 찾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방황의 시기인데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애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온 몸에 풋내를 띠고 이거 이제 봄이 왔으니까 봄에 그 초록초록한 풀들의 그런 풋풋한 내음새라고 생각하면 되고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웃음은 좋은 거 서름은 마이너스. 일단 둘 다 공감각적 심상도 쓰였어요. 웃음이나 서러움은 색깔이 없는 거잖아. 근데 푸르다, 서럽다라고 쓰고 공감각적 심상. 그리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웃음이랑 서러움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뭐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볼 때 나오는 거고 푸른 웃음, 봄이 와서 좋은 감정. 푸른 서러움, 내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 이 두 개가 막 어우러진 사이로 내가 다리를 절면서 걸어간대. 다리를 쩔뚝쩔뚝 하는 거, 이제 이 사람 표현으로 따지면은 양쪽 다리 길이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쩔뚝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한쪽은 기쁨, 한쪽은 슬픔이니까 균형이 안 맞대. 그래서 뭔가 이 국토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 나라를 빼앗긴 슬픔, 이 둘 사이에 정서가 불일치하는 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했어. 내가 이렇게 빼앗긴 슬픈 상황에서 봄에 취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봄 신령한테 홀리기라도 했나 보다. 그리고 맨 처음에 물어봤던 거에 대답.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은 들을 빼앗겨서 아무래도 봄도 안 될 것 같다. 빼앗기겠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 뺏기겠네. 아 이거 빼박이네. 못하겠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체념의 문장으로 보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대로 있으면 빼앗길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네. 저항의 의미로 더 많이 해석을 하거든. 빼앗길 수 없어! 라는 파이팅으로. 보통은 2번으로 많이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2번 해석만 보면 이해가 안 가지. 봄을 빼앗긴다라고 말했는데 왜 의지지? 그 속에 담겨진 걸 봐야 돼. 말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 대학 못 가겠네. 그러면 못 가겠으니까 때려치자 이게 아니라 이대로 안 되겠네. 더 빡세게 해야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좀 자연스러워. 그다음에 밑에 나작순 이거는 6.25
이후에 초토화된 상황. 다 이제 뭐 남쪽으로 피난 가가지고 부산에 막 환자촌 집 짓고 사는 그런 상황이야. 환자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지금 이 초토화된 폐허가 된 전쟁의 공간에서 이 순수한 애기들이 환한 해바라기 꽃처럼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놀러 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해바라기처럼 순수하고 고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 쬐던 햇발도 눈이 부셔서 돌아간대. 이 애들의 모습이 너무 환하고 순수하고 좋은 거 다 되거든. 죄도 없고 순순하고 천진난만한데 이 상황이 얘네들한테 좀 미안한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 이런 게 들어가지고 눈이 부셔서 걔 돌아선다라고 표현을 하고 화자도 돌아선대. 그래서 뭔가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일단 전쟁에 대한 슬픔, 애들에 대한 미안함, 책임감 이런 감정 때문에 차마 미안해서 그 예쁘고 고운 애들을 정면으로 못 바라보겠는 마음인 거야. 어떤 건지 알려나? 느낌이 안 오겠지. 근데 내가 좀 미안해가지고 막 잘 돼 있고 잘 나가는 애 앞에 선수 못 나가겠는 뭐 그런 건 모르겠지. 나 때문에 제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마음? 그래서 내가 미안한 마음에 돌아서니까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내 뒤를 따라간대. 일단 그림자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거거든? 그림자가 두 번이 나오는데 여기는 울상이 된 그림자라고 나왔어. 그래서 이 그림자가 화자의 정서를 다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화자의 표정이 이제 울상이 됐다라는 얘기니까 화자의 정서 상태가 여기서는 절망적, 뭐 절망 말고 다른 단어 다 돼. 마이너스 단어들 다. 그러다가 애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걸어가다가 어느 골목에서 걸음을 멈췄다. 잿더미가 가득한데 아직도 전쟁의 폐허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개나리가 망울망울 피어난대. 그럼 잿더미는 역시 전쟁의 폐허인 거고 개나리는 아까 아이들 해바라기랑 마찬가지로 뭔가 희망의 요소. 아까 보기에서 이 사람은 마이너스 쪽에 희망을 주목하고 있다고 그랬거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뭔가 보인다는 거야. 이 폐허에서도 꽃은 피는구나. 저기 언덕을 내려달리는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다 빠져서 죄가 하나도 없다.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빨이 빠져서 이빨이 죄다 빠져서 1도 없다라는 의미로 보기도 하고 근데 EBS에서 지금 이번에는 그냥 순수함 정도만 얘기해가지고 하나도 죄짓지 않은 순수하고 무결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를 볼 때도 아까 이제 처음에 1년에 나왔던 아이들을 볼 때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려주면 되고 술 취한 듯 싱그러워져서 그림자가 이번에는 웃으면서 앞장선다. 그림자가 웃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사람 감정이 변한 거거든? 이제 희망으로 바뀌었고 그럼 이 시에서는 화자의 성격 변화 아니면 뭐 정서 변화, 태도 변화가 드러난다라는 말 맞는 손질로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마이너스였고 그래서 마이너스 속에 있는 순수한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차마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아 이런 페어에서도 꽃이 피는구나 라는 걸 보니까 또 마음 한켠에 그래 뭐 앞으로 우리 좋아질 수 있어 이런 극복의 희망이 생긴 거지. 그래서 희망이 한켠에 생기니까 이제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석해주면 돼.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보면 모더니즘 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모더니즘 학파, 모더니즘 시인들에 대한 특징은 여기 설명대로 참고해주면 되고 김광균이 원래 제일 유명하고 여기 정지용은 좀 오래 살아가지고 시를 길게 써서 정지용이 쓰는 시기별로 만 3단계로 끊어서 보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모더니즘 시기에 걸쳤던 작품들을 얘기하는 거고 김광균은 거의 모더니즘의 그냥 1인자라고 보면 되는데 모더니즘이 이제 뭐냐면 여기가 1930년대라고 돼 있잖아. 그 이전에 이제 20년도에는 두 가지 애들이 그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 낭만적인 언어, 아름답게 무조건 아름다움으로 그 백조 독인들 이런 애들이 아름답고 특혜적인 예술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만 얘기했던 애들하고
그 다음에 사상성을 앞세운 애들이 프롤레타리아 뭐 카프 시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는 시들 있잖아. 광복에 대해서 막 독립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사상시들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20년대에 잘 나갔는데 막 얘네가 너무 잘 나가서 일본이 강제로 막 그 해산시키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 이후에 이제 30년대 얘네들은 다 이미지화를 시키려고 했대. 뭔가 표현하려는 걸 최대한 감각적 이미지,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을 많이 써서 표현하려고 했고, 내가 느끼는 정서도 뭔가 조금 감각으로, 시각으로 표현하든 촉각으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애들이고, 비유를 써도 뭔가 옛날과는 다르게 조금 이제 근대화가 되고 있으니까 서양 이미지 나는 이국적인 지어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마치 이걸 읽으면 감각을 많이 쓰다 보니까 눈앞에 이 시 속의 장면을 그 풍경화처럼 그릴 수 있을 만큼 회화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해서 그린 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가하 작품은 자기의 감정을 저렇게 감각적이고 서구적인 이국적인 시어들로 표현을 한 작품이고, 나에서도 감정이긴 감정이네. 나에서는 삭막한 도시에서 느끼는 감정이니까 좀 마이너스 감정. 김광균 시인이 도시 이미지를 많이 그렸는데 행복하고 활기찬 도시가 아니라 항상 뭔가 회색 도시, 칙칙하고 차갑고 이런 거를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도시 문명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갑자기 막 변화하고 발전되어 버린 도시 문명 속에 어색하고 낯설고 방황하는 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살린 사람이라서 도시를 부정적으로 많이 썼고, 정지용은 이제 대상이 있어. 너가 강화도의 선생님이 돼가지고 갔어. 뭔가 좀 알콩달콩한 사이였나 봐. 거기서 이제 편지가 오니까 너를 떠올리는 나의 마음을 막 감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의 첫 여름이 그립지 않니? 일단 이렇게 물어본 것만으로 청자가 있음을 살짝 의심은 할 수 있어. 보통 혼자서는 잘 안 물어보니까. 물어볼 수는 있긴 한데. 어린 나그네의 꿈이 파랑새가 되어서 온다. 이런 것 다 이제 시각으로 표현한 거고, 일단 색채 이미지도 썼고, 꿈이 파랑새가 돼서 온다라고 했으니까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시킨 것도 맞고, 다 이렇게 시각으로 감각으로 표현을 했거든. 나무 밑에 가든지 책상 턱에 이마를 보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소소하게 일상에서 뭐를 하고 있을 때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 소곤소곤 거리는구나. 그러면 처음에 파랑새 요기할 때는 막 시각으로 표현하고, 너의 기억이 소곤소곤 거린다 이러면 막 청각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이런 거 할 때 저런 거 할 때 다 네 생각이다 라는 얘기를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 모처럼 날아온 소식, 네가 보낸 편지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려서 글자 하나하나마다 먼 황해 바다가 남실거림. 이것도 이제 걔가 강화도에 갔으니까 서해의 발령을 받은 거잖아. 거기서 편지가 왔는데 얘 글자마다 그 황해 바다 물결이 출렁출렁 거리는 것 같이 느껴진대. 그러니까 이것도 겁나 시각적으로 쓴 거야. 너가 전해진 소식이 물결처럼 출렁출렁 거리는구나. 나는 갈매기 같은 배를 향해서 한참 시달리고 있었다. 쾌활한 5월의 넥타이가 내쳐서 난데없는 순풍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넥타이 휘날리는 봄바람이 돼서 물결 위에 솟아있는 섬, 강화도에 너를 찾으러 가볼까? 근데 여기서 약간 뭐 넥타이, 로맨틱, 이렇게 이국적인, 그러니까 서구적인 근대의 시어들 조금 사용을 했고, 결국 찾아갈까나? 라고 물어봤다는 거, 너에게 가고 싶어. 네 편지를 읽으니까 너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지. 문제에서 요거를 살짝 물어봤었고,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가. 그러니까 영어랑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가 봐. 이 쬐끄만 페스탈로치야.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이거는 다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건데, 너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지. 그 페스탈로치 굳이 이국적인 지어를 써가지고 약간 이렇게 남들이 쓰지 않은 참신한 비유를 좀 쓰려고 한 거고, 날마다 밤마다 섬 둘레가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히는가 하니.
멀리서 밀려오는 듯 멀리 오는 오르간 소리. 옛날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면 교실 앞에서 막 이렇게 피아노 대신에 막 풍금 이런 거 막 연주해가지고 애들 막 노래 부르는 거 반주해주고 유치원 선생님처럼. 그래서 이제 5월에 너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너에게 가고 싶다 정도로 표현한 작품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쟤는 약간 좀 몽글몽글한 감각이었다면 여기는 약간 칙칙하고 차갑고 이런 거. 처음부터 차단으로 시작하거든. 차가운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등불이 그러니까 그 저녁이 돼가지고 가로등이 딱 켜진 건데 그게 요즘처럼 이제 전기나 LED가 아니라 가스를 넣어가지고 밝히는 그런 불을 가스등인데 그거를 이제 옛날 표기하던 방식으로 하면 와사등이라고 하는 거래. 등불이 근데 굳이 빈 하늘이라고 한 거 보니까 뭔가 약간 공허한 느낌 주는 시작하는 거야. 텅 빈 하늘에 등불 하나가 찹찹하게 차갑게 펴져 있다. 나 홀로 어디를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고 했으니까 이 하늘에 걸려있는 등불이 뭔가 방향감을 상실한 사자의 내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도대체 나한테 어디를 가라는 거니? 어디를 가라고 알려주는 거니? 난 모르겠다 이런 거지.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에 마음 기대야 될지 모르겠고 긴 여름 해가 상망이 아래를 젓고 이거는 그냥 해가 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감각적으로 회화적으로 표현한 거야. 여름 해가 길잖아 낮이. 그게 뭔가 해가 날개를 접는 것처럼 긴 해가 저물고 늘어선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는데 도시 문명이잖아. 이게 마치 창백한 묘석 같대. 그러면 이제 직유를 한 건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얘인데 그거를 묘석, 무덤 앞에 세워놓은 비석 같다라고 비유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도시 문명을 완전 차갑고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빌딩들이 마치 무덤 앞에 회색 돌 세워놓은 거 같아. 그러면 이제 무덤은 죽었을 때 가는 곳이잖아. 도시 문명을 뭔가 종말의 이미지로 느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막 밤에 불이 켜져서 야경이 이렇게 보이는데 야경은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져 있다. 아 야경이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우 산만해 혼란스러워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질서하다. 그래서 요런 데서 아 이 화자는 지금 도시 문명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나 보다. 비판의식이라는 말까지는 못 찾아내겠지? 그러니까 문명을 고층 빌딩이나 밤의 도시의 야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는 그래도 긍정 부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념의 벙어리가 돼서 입을 다물다. 입을 꾹 다물었다는 얘기니까 뭔가 답답하다라는 얘기야. 이 종말을 향해 가는 무질서한 도시 문명 속에서 난 더 이상 이제 뭐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답답하게 그냥 문명을 계속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걸로 일치시키면 되고 계속 감각을 많이 쓸 거라서 어둠도 피부의 바깥에 스며드는 어둠이라고 했는데 요거 공감각적 이미지 할 때 예시로 좀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 어둠은 아무래도 시각이겠지. 빛과 어둠을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피부로 느끼는 거는 촉각이거든. 그러면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어둠인데 피부에 닿는 감각으로 표현해서 시각을 촉각화시켰다.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가 까닭도 없이 눈물겹구나. 뭔가 낯설은 거리, 도시 문명 그 속에 걸어가는데 그냥 혼자 막 눈물이 난대. 뭔가 싫고 슬픈 거야.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도시에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이제 근대화되고 나중에 산업화 도시화 됐을 때도 비슷한 표현들 많이 쓰는데 농촌에서 다 같이 막 상부상조하고 유대감 많고 공동체로 지내던 시절에 비해서 도시화가 되면 뭔가 개인주의.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그때 사람들도 정이 있는 거였을 텐데 이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을 생각할 때 옛날보다 너무 개인주의가 됐다. 너무 이제 뭐 돈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을 한 거야. 또 군중 속에 섞여 있어도 공허하다라는 거지. 집단 속의 고독감을 느끼고 있어. 안 적어도 될 것 같은 똑같은 거지. 나는 어디에서 그렇게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자기 감정을 대놓고 얘기해주지? 길게 느린 그림자가 이다지 어두운가?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다. 이것도 이제 시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 자기의 내면에 고독하고 쓸쓸한 내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비에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감정이잖아. 안 보이잖아? 근데 무겁대. 지니고보다는 무겁다. 비애가 무겁다. 그럼 이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보이지도 않는 걸 무겁다라고 한 것 자체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했던 말 다시 반복하면서 도대체 저 등불을 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지금 하는 거냐. 나는 여긴 누구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방황. 도시 속에서 방황하는 고독한 지식인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힘들겠는데?